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시민 건강 플러스.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질환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울증의 원인과 함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울증, 마음의 감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의 암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불치병인 암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실 이제 우울한 감정은 굉장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슬픔을 경험하고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도움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울증은 뇌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여성 같으면 한 5명 중에 1명꼴로 평생 경험하고요. 네. 흔히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때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사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3분의 2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10에서 15%는 시도하기 때문에 결코 마음의 감기라고만 대수롭지 않게 봐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지금 우울증과 조울증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울증과 조울증은 다른 질환인데 특히 우울증은 아주 전형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슬프고 즐겁던 일들을 해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근데 조증사파는 반대로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밤에 몇 시간 잠을 안 자도 힘이 넘치고 거뜬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을 과대하게 벌리고 때로는 과대망상까지 생겨서 행동이나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 이제 우울한 시기와 조증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질병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심지어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부터 많았는데 숨기고 있다가 요즘은 좀 드러내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많아진 건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더 이제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진 측면이 있고 또 실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산업 사회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고 사람들의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결국 90세, 100세를 사는 시대에 정신질환의 이완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서구에서도 이미 50년, 6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진행 중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가 오히려 정신질환에 평생 유병될 확률이 더 높다고 나오네요. 사실 남녀의 비율은 1대1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기분장애, 불안장애가 많은데 남성 같으면은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거의 1대1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은 요즘에도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심약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인다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걸렸다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해코지를 할 사람이라고 본다거나 이런 식의 이런 인식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이게 아픈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서 잘 이해를 못하면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맞아요. 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청소년까지는 교육, 성인 이후에는 이제 접촉이 중요한데 제가 전에 미국에서 연수할 때 저뿐 아니라 여러 정신과 동료들이 경험한 게 취업을 앞둔 20대가 병원에 진단서를 끊으러 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왜 때려왔냐 그러면은 취업을 하는데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서 나았다는 걸 내면 더 유리하다.
어허. 예, 그래서 거꾸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은 같으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예. 아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잖아요. 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숨기고 예. 알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걸 또 극복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에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언론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노인 우울증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노인 세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희생하시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대신에 본인의 이제 노년을 준비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빈곤의 문제, 또 신체 질환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면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외로움과 이제 빈곤에 접근하고 또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정신 건강을 같이 살피고 이런 노력이 중요한데 이제 일본에서 제일 노인 자살률이 높았던 아키타현 같은 데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뒤에 숨어 있는 우울증을 찾아서 목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누군가한테 폭력적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역으로 굉장히 우울해져서 고독사를 하고도 아무도 모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어떤 언론 탐사 보도에서 그 한 번은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노인들 의 과격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데서 이유를 찾는 부분들도 본 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어떤 기대보다 못 미칠 때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고 또 분노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노인 자살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성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정신 건강에 대한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유만 이렇게 훑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선택들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들이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리더의 결심이라는 게 자살을 예방하고 또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서울시 같으면 뭐 전국에서 최초로 자살 예방 센터도 만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의 그 자살 예방에 관한 세미나 중에 탑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자살 예방 세미나에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결국 리더가 노력을 하면 자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의료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마련이 돼 있는 편인가요? 저희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가장 높은 자살 고위험군이 이제 자살 시도자입니다. 결국 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이제 LA의 교정국에서 일했던 최재동님이라는 한인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자살을 시도하면은 무조건 경찰이 출동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지정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게 해서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72시간에 입원을 시키는 거는 전문가의 몫인데 한국에서는 가족에게 그냥 인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병원에 데려가더라도 지정병원이 없어서 경찰들이 또 헤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말 생명이 중요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봐야 될 단계고요. 다행히 복지부에서 전국의 한 52개 병원에서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포괄적 서비스라는 사례 관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는데 아직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또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가족이 가족 중에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뭐 좋은 말 명언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의지를 가져라, 네가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면
이분들은 이제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상황경을 뒤집어 쓴 것처럼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라 그러면은 남들이 나를 얼마나 힘든지 몰라주는구나 하고는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열고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히 들어주고 옆에 앉아서 같이 해결을 해가려는 노력, 또 전문가의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들어주는 거는 해봤는데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의료 서비스 같은 것에 언급을 하는 순간 적대적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쉽사리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고 계속 그럼 앉아서 그 개 말만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그 고통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사실 전염병이 아닌데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굉장히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해지고 근데 한 번의 설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정신과에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의 70%는 본인이 찾아오지만 30%는 정말 가족의 이제 현신적인 설득과 또 반복되는 마음을 결국 그래서 이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민들에게 짧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나만의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있더라. 뭐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게 중요한 지표가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다면 평소에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찾아가라.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